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떠돌이 선비를 품은 여인의 행운. 옛날하고도 먼 옛날 한양을 향하는 나그객들과 또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입출이 잦은 곳으로 유명한 고을인 정주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정주골에는 참으로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흥이라 불리는 처자였지요. 정주골의 오흥은 고을에서 소문난 제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그녀의 춘기가 활짝 무르이어 오흥의 참한 미모는 마치 제철을 맞은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지요. 흩날리는 봄바람에 그 춘기를 가득 실어 오흥이 골목 어귀를 거닐기라도 하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그런 오흥을 끔거리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흥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춘기가 물씬 놀라 살랑거리는 저 자태를 좀 보라지. 저거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어찌 아니겠는가. 저것을 한번 품을 수만 있으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구, 아니 이 작자의 입에서 이러한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인가?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보는 자 아니었나? 자네 입에서 어찌 그런 소리가 다 나오는가?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이 보기라도 했으면 당장의 국모로 추대할 미모인데 자네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나 그려. 자네 마누라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아마 자네 뼈도 추리지 못할 걸세. 이렇듯 당대 천하를 호령한다는 사내들조차 이 오흥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고꾸라지기 마련이었으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할 만하였지요.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여인은 없다 하였던가요? 이러한 오흥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노소를 막론하고 사내에게 아내든 정인이든 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흥은 자신이 흥미가 동하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주박을 놓고 득이의 사랑을 확인받아야만 분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렇게 야음을 틈타 가진 사내들을 꼬드겨 거하게 야합을 치르고 그 이튿날이 되면 사내와 백머리에서 나누는 밀란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흘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파발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인이었지요. 이 오흥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동네 방네에 소문이 퍼져 입방아에 오른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대중 몇몇 증관하에 끌려가 저지른 악행을 고초당하고는 시고문 신세까지 되기도 하였지요. 참말로 너무나 재미가 있어 배꼽이 빠질 지경이지 뭐겠는가. 박서방, 그치가 간밤 나의 침소에 드러누워 비몽사몽에 내게 떠들어댄 이야기를 저작거리에 잔뜩 소문냈더니 마누라에게 고발당해 관아에서 곤장 찜질을 당했다던데. 허이구, 나원참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흥은 사내가 자신의 앞에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다 품속에서 각종 비밀 이야기들을 줄줄 토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제 아무리 꿋꿋하게 젠체를 하던 사내들도 노소미출을 막론하고
자신과 합의를 치르게 되면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잔뜩 걸어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홍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게 된 주인공들은 이를 괘씸히 여기곤 하였지만 이 오홍의 집안이 대대로 천석군의 부자였던 데다 고리대금과 부도덕한 장사로 사람들을 착취해낸 막대한 부를 이용해 한양의 고위 관리들과도 연을 대두었기에 누구 하나 나서 속 시원히 그녀를 훈줄내는 자가 없었지요. 게다가 고을의 사또 역시도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밤만 되면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할 지경이라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봐, 막선! 소문 들었는가? 아, 저 엉덩이 가벼운 오웅이 이번에는 강 건너 백진산에 둘째 아들을 휘어감아가지고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았다면서? 어이고, 우승하다, 숭해, 도대체가 오흥 저것은 정도라는 걸 알기나 하는 엿폈네요. 그것에 그 가벼운 엉덩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를 거요. 저토록이나 가벼울 수가 있나. 어쩜 여인의 정절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오흥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기 일쑤였지만 오흥은 그런 세간의 소문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덕지덕지 매달린 온갖 상스러운 소문들이 가득하여도 그녀와의 하룻밤의 목을 빼며 매달리는 사내들로 언제나 인산인해였으니까요. 아, 모난날 사내들 같으니라고는. 그러게 누가 내 매력에 빠져 미주알 고주알 할 일들을 내게 털어놓으래? 자태가 이러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오흥은 자연스레 코대가 높아지고 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아나무인 태도로 사람들을 낮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갈수록 물이 오르는 그녀의 미모와 함께 그녀의 평판 또한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지요. 제가 것들이 나를 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나에 대한 욕지기를 늘어놓으며 호박씨를 잔뜩 까도 면전에서 내 웃음 한 번 받아내면 그 길로 정신을 잃고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이 어찌 손지 않을 수가 있으랴. 사내들은 나를 한 번 영접하려 저리들 애를 쓰고 여편네들은 그저 어떻게든 나를 까내리려 안달이니 참남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즐겁구나. 오흥의 미모가 날이 갈수록 꽃처럼 화사해지고 있었으나 그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듯한 그녀의 성격과 경박한 입을 두려워하며 수근거렸지요. 그러나 오흥은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들이란 그저 잠시의 유의를 위한 장난감이여 들의 질투한 무료한 일상의 양념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오홍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에게는 정원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헌치 않기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 모두 예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홍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답니다. 잘 밝은 밤이면 오홍은 한수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는 제 마음의 달콤한 연심을 참을 수 없어 몰래 담을 넘어 한수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오늘은 낮에도 저를 불러 정을 통하셨으면서 어찌 이리 밤까지 소녀의 마음을 휘저으시는지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시옵니까? 사랑에 빠져있던 오홍이 투정 그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오홍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고꾸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열병을 동반하는 자신의 뜨거운 첫사랑에 빠진 여인이 늘 그러하듯 오홍은 한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한수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 말입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감가에 작은 기와집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열어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소. 한수의 말에 오홍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수는 오홍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시들을 읊어주었고 오홍은 한수에게 자신이 만든 향랑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절 오홍이 입은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는 모든 비밀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지요. 남색을 밝히기는커녕 오직 한수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길 줄이야.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 싶구만.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한수는 오홍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오홍은 슬펐지만 효심, 깊은 한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련님, 한 해도 무심하시지요. 어쩌면 이런 흉사가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봄가루가 집안의 일을 돌보셔요.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도련님을 굳게 믿고 있사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미 도련님만의 정인인거려. 오홍은 집안일이 먼저라며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당연히 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요. 오홍은 매일 달을 보며 한수를 그리워했고 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급히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홍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파운 통지서가 오홍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빛과의 혼약을 파괴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 부디 앞날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지난날 굳게 사랑과 미래를 언약했던 사이에 사내가 보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고 사무적인 편지였습니다. 모두 읽고 오홍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과 한수가 원할 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었던 모든 것이 손가락질했음에도 포기했던 정절, 그리고 그녀가 꿈꾸었던 미래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마음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련님, 그저 당신이 원하는 때마다 불런의 저를 취하시고 제 귀가에 속삭이셨던 그 모든 약속은 정말 모두가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며칠의 시름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우던 오홍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말과 맹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를 곱씹은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어요. 멍청하게 고지곳 사내의 말을 믿고 내 몸과 마음을 몽땅 가져다 바친 내가 바보 천치였도다.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와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홍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그녀는 자신을 버린 한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내들에게 복수하듯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내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조롱하고 망신 주는 것에서 만족을 얻었어요. 사내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베개 머리에서 온갖 은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오홍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결국 너희도 별 수 없는 사내에 불과하구나. 내 미색 앞에서는 그 잘난 체면도 지조도 다 허물어지는구나. 그녀의 입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어차피 지킬 약속도 믿을 만한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사내들과 나눈 비밀들을 아무렇지 않게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한때 정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남자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한수가 남긴 깊은 상처는 고고했던 홍명화였던 오홍을 얼어붙게 만들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 세상을 향해 서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단단히 변해버린 오홍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재흥에 취해 지내던 어느 날 한껏 기분이 고조된 오홍이 슬슬 고을의 사내들에게서 흥미를 잃고 따분해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쏟아지고 야음이 무르익어 오홍의 가슴이 간질간질해지자 그녀는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 여웅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쓸만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오홍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가 식솔들은 한양 정승집 잔치에 초대되어 출타 중이었고 여전히 귀찮았던 오홍 혼자만 집에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어라? 약조된 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야심한 시각엔 누구지? 보통의 여인이라면 야심한 시각 찾아온 이에게 일절 관심도 두지 않았겠으나 천하가 제 것인 양 천방지축이던 그녀는 실로 두려운 것이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것이지요. 누이신지요? 어이쿠, 이거 이런 시간에 참으로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여행자이오만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칩을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소. 오홍이 문을 열어보니 대문 밖에서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홍이 곁눈질로 사내를 훑어보니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제 고을에서 익히 보던 남정네들과는 귀골이 다른 맛에 오홍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얄궂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기 짝이 없으셨겠습지요. 오홍은 잔뜩 요염을 흘리며 사내를 집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사내에게 별채를 안내해주고는 찬물을 시켜 술상을 드리라 명하고 별채로 건너갔습니다. 신선한 자극이 없어 무료하던 차에 마침 쓸만한 사내가 굴러 들어왔으니 이거 아주 잘 되었다 싶었던 것이지요. 촛불 아래 낙수 소리를 들으며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오홍과 사내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니 오홍은 점점 더 이 사내에게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대체 자신과 함께라면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들은 자기 근본을 지켜 세우며 호기를 부리거나 장황하게 자신의 잘난 점을 뽐내기 마련인데 이 사내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홍의 재색에 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추태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오호, 이놈 좀 보게. 주제에 제법 진중함이 뭔지를 아는 남자라. 이거지. 다른 별볼일 없는 치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닌 것이 제법 내 호기심을 건드리는 사내로고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이런 자를 살살 구슬려 제 입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이거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오홍이 속으로 짜릿한 탐욕을 맛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사내는 서는 동작으로 그저 오홍이 건네는 술잔만 받으며 묵묵히 예의를 차리는 품이 매우 굳건했지요. 그 눈에 내려앉은 과묵함과 점잖음이 오홍을 잔뜩 간질거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딘지 모르게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산모가 안주를 들고 들어오면 경계의 눈빛을 번득이곤 했습니다. 오홍은 이 사내에 엮여있는 사연이 궁금하여 도무지 잠이 오질 않을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에 빠진 사경의 시각. 어이쿠, 정신 좀 보게. 안주인께서 어찌나 그 언변이 좋으시던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내 시간이 이른 줄도 몰랐지 뭐요.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이리 깊은 시간까지 융숭이 대접해 주신 은혜 내 잊지 않겠소이다. 라며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대문을 나서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홍이 붙잡았습니다. 나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호작지를 걸어오지 않는 사내에게 오홍은 확실한 이끌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신가요? 길을 지나는 나그네께서 이 야심한 시각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국을 골라 발걸음을 재촉하는 법도 있답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리고는 유혹하듯
사내의 손길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가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오홍의 적극적인 공세를 받자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는 듯 서로의 애정을 드높여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정을 통하고 보니 이 사내의 솜씨가 너무도 출중했던지라 일찍이 자신을 이렇게 요리한 사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만족감에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지쳐나가 떨어지듯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잠에서 깨어나 오홍이 눈을 뜨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잠에서 깬 나그네 사내는 적잖이 낭패의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오. 일이 날이 밝아서야 얼굴을 드러내고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별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갈 수 없겠소. 그 말을 들은 오홍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물론이지요. 하마터면 훌쩍 떠나버리실 참이셨답니까? 원하신다면 좀 더 있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잘 되었지 뭔가요.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기량을 선보이시고서는 날이 밝자마자 떠나는 것은 오히려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녀는 간밤 완벽할 리 많던 근사했던 거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캐고 싶다는 호승심 또한 불이 붙어버렸지요. 살살살 긁어가며 사내의 마음을 휘저으면 어쩐지 커다란 비밀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깔리고 떠나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홍은 또 붙잡아 앉히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나누고 금침을 깐 후 오홍은 말 그대로 진득하게 육탄 공세를 퍼부었어요. 사내의 여전히 훌륭한 솜씨에 또다시 별천지를 맛보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조된 기운이 가라앉아 재빨리 남몰래 그녀는 쭉 궁금하던 것들을 잔뜩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고 또 대단하십니다. 그려? 제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몰아붙이시는 솜씨가 가히 절정 그 자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온데 여쭈어도 될지요? 나그네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시기에 해가 걸린 시각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답니까? 도대체 어디로 향하시는 중이신지요? 사내는 크게 고민하는 얼굴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절대 그 어디에도 말이 새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달라 신신당부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밝은 때에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말씀이죠. 누구에게도 발설치 아니하겠다는 약조를 믿고 내 솔직히 말씀을 드리다. 실은 나는 근본 역적 모의를 하다. 먼저 잡힌 동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들켜 수배령이 떨어져 도망치고 있는 국사 법류. 꽤 장기간 도망쳐 잡히지 않은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년이 넘소. 지난밤과 간밤 몇 차례에 걸치는 정을 통한 그대에게 내일이 실토하는 것이오. 지금도 길을 재촉하며 도망치던 아중 인연이다. 이리 안주인과 황홀한 밤을 나눌 수가 있었기에 실은 꽤나 행운이라 여기고 있던 차였습니다. 허니,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시오. 일이 깊이 통정을 한 여인이기에 내 그대에게만 말해주는 것이요. 사내의 말을 잠자고 듣고 있던 오의 눈이 거사를 치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간 입을 놀려온 여러 사내들의 비밀이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사내의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월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만 믿으셔요. 우리는 간밤 서로 깊은 정을 통했던 끈끈한 사이가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어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소리 잔뜩 취해 산내가 골라떨어진 사이 입이 근질거려 미쳐버릴 것만 같던 오운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곧바로 사도에게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웅의 고발로 번개처럼 오웅의 집에 들이닥친 관절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산내는 자포자기의 모습인지 만사를 체념한 것인지 별다른 반항이나 도망도 놓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산내는 황망함이 묻어있지도 그렇다고 증오가 묻어있지도 않은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관하여 밀고한 오를 한번 바라본 뒤 그렇게 관절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지요. 한바탕의 소란이 끝나고 사내와 관절들이 대문 너머로 사라지자 오웅은 거대한 비밀을 세상 밖에 공표한 것에 더없이 아찔한 쾌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웬일이니? 그래, 세상에 내사하다 살다 국사범을 집안의 들여정을 통해 볼 줄은 또 몰랐는걸. 이번 것은 개 중에서도 정말 짜릿한 건수였구나.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시여,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꼿하게 버티다. 제 미모에 넘어가 버린 자신의 부족한 참성과 조심성이나 원망하시지요. 그저 한판자을 놀고 간다는 듯 온 콧방귀를 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번 매만지고는 몸을 획 돌려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다시는 그 나그네 사내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무렵 오웅의 집으로 관아의 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를 잡아들이라는 정골 사도의 명을 받고 당도한 나절들이었지요. 죄인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하던 우흥이 외쳤습니다. 아니, 뭡니까들? 아닌 밤중에 홍두개라더니 느닷없이 무슨 일들입니까? 대체 죄인 오이라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자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답니까? 사도와 저의 막역한 관계를 모르지는 않으실 터인데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끌려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그렇게 온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날 오이 고발하여 관아에 끌려갔던 사내가 하옥된 후 영모자를 잡았다는 공으로 조정에 거한 포상을 욕심낸 정주골 사도가 별다른 취조도 없이 평양으로 사내를 압송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송군관에 이끌려 평양으로 앞대는 사이 사내는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 더는 필요가 없어진 가문의 재산을 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사탕 관리의로 군관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이라는 것은 바로 가는 길목의 친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주와 만나게 되면 단둘이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면서요. 긍전에 눈이 먼 군관이 이를 허락하자 사내는 거쳐가는 고울고울에 점 찍어 놓았던 날짜 부잣집마다 자신은 이 가문의 친척이라며 찾아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사내에게는 막대한 가문의 재산도 또한 부잣집 가문의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집주인들이 나와 보니 군관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끌려가는 중죄인의 몰인데 웬
생부지의 사내가 가까운 친척이랍시고 들이닥쳤으니 이 어찌 섬뜩하지 않을 수가요? 사내는 소란에 나와본 부잣집 주인에게 기세 등등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좋을게요. 아니면 지금 되게 가문의 멸문지와의 피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아시겠으나 집안을 풍비박 사내기 싫다면 지금부터 내가 아는 말을 유념하여 들어야 할 것이요. 나는 중차대한 역모를 꾀한 국사범으로 이번에 한양으로 앞대면 틀림없이 죽는 몸이야. 다만 그 말은 즉은 내가 입만 한번 뻥긋하면 내 혀로 인해 사람 목숨 몇 명 정도는 그저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자라 이 말이요. 허튼 소리를 나불대거나 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 내 가문을 역모의 주동자로 끌어들이겠소. 어차피 죽을 목숨 길동무로 무고한 사람 몇 명 더 데려간다 해서 아쉬운 것도 없으니 말이요. 자, 이제 상황 판단이 좀 되시오. 알겠으면 관군들에게 괜난 눈치 보이지 말고 기군형을 이리 가까이 가져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사내의 말에 부잣집 주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개라고 멀쩡하던 집안이 웬도 보도 못한 생면부지의 사내 때문에 당장의 역모에 휘말릴 판이었으니 새파해진 얼굴로 사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이댁을 찾아오는 자에게 천냥의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는 내 동지자 후사를 도모하는 자이니 내 말대로 하지 않거나 약조를 어길 시에는 그나 큰 역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점 깊이 명심하시고 허니 반드시 돈표를 준비하여 이댁을 찾은 나의 동지에게 넘기시란 말씀이요. 그리만 하신다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에도 내 이 집과 이 가문에 내서는 괜한 누명을 씌우지 않을 테니 말이요. 아시겠소이까? 사실이 역모라는 끔찍한 것에 한번 가문이 거론되면 그것에 사시려 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모에 한번 말이 얹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곤경과 고초를 겪을 것임이 분명한 산이라. 허튼 소리로 치부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잣집 주인들은 벌벌 떨며 사내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주인에게 산내는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자, 주인장, 그리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소이다. 물론 맨입으로 이 거금을 수탈하는 것은 아니요.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집안이 이를 갚아줄 것이니 그 집안에 오웅이라는 여식을 찾아가시오. 그녀가 모든 것을 변제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집마다 받아낸 여러 장의 돈표를 동지를 시켜 현금으로 받아 챙겼을 때쯤 호송행렬은 평행에 도착했습니다. 영목군이 잡혀왔다는 소식에 평양감사가 신문을 위해 사내를 잡아들여 보니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요. 사내는 바로 평양감사인 자신의 오촌 조카였던 것이지요. 이 오촌 조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며 남을 속여먹는 것으로는 아주 타고난 사기꾼에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기본인데다 고을 곳곳을 유랑하며 과부들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특기에 부자들 등쳐먹는 것으로 이름난 망나니로 이미 가문에서도 내놓은 사람 취급이었던 한량 중 한량이었습니다. 역적이고 역무이고 간에 그런 중차대한 국사에 발끝도 끼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한낱 시정배였던 것이지요. 아니, 이놈이 진정 역적이고 잡혀온 놈이란 말이냐. 역무의 주동자가 잡혀왔다기에 탄탄히 준비하여 고신할 채비까지 마쳤거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는 말이다. 이놈이 주동자라고? 이 시정에 사기꾼 놈이
이런 놈이 영모라니. 걔가 옷을 노르시로구나. 김금께서 계신 궁은커녕 과거 시험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놈이 영호는 무슨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이놈 제발 좀 부탁이니 이런 쓸데없는 송사거리에 끼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얌전히 좀 지낼 거라. 평양감사는 조카가 말 같지도 않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한눈에 알아챘지만 이를 상세히 밝혀버리면 감사인 자신의 집안, 치부가 모조리 드러나 자신의 관직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기에 일단 조카인 사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국사범이나 영모자가 아니란 것을 적당히 밝힌 후 곤장 몇 대를 때려오게 하여 꺼내주었지요. 제대로 된도 없이 허위 고발만으로 한량 조카를 영모자 혹은 국사범으로 몰아세운 정주골 사도에게 기별을 넣어 포통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자 장을 맞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풀려나온 이 나그네 사내는 시웃으며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함께 파을자 부잣집에서 돈표를 챙겨온 동지와 함께 말이지요. 그는 사실 이미 오웅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녀를 한바탕 골탕 먹이고 한몫 챙기기 위해 하늘을 준비한 악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털어놓은 비밀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며 관아에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두고 일부러 오해 집으로 접근한 뒤 그녀를 골탕 먹이고 또한 겸사겸사 몸보신까지 할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위풍계의 평양감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얻어 세면이 말이 아니게 된 정을 사도는 당장 우를 잡아들이라 명했던 것이 그간의 내막이었습니다. 네, 2년 그 새치기 어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든 덕분으로 내 말을 믿고 움직인 내 입장에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영모의 주동자? 그 협작꾼이 영모의 주동자식이나 되는 위인이라고? 그놈은 그냥 산천을 떠돌아다니며 과부들이나 아녀자들을 살살 긁어 푼돈이나 뜯어내는 하찮은 사기꾼 나부랭이였다구만. 내 가문에 잘난 한양의 연주들도 커튼, 영모, 누명에 괜시리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지. 아주 이번에 제대로 날짜 본 줄 알아라. 이연, 그간 제 세상인 양 굴던 머리를 레온을 단단히 고쳐주마. 여봐라, 저것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가벼운 입을 봉하고 지내게 하라. 아니, 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사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자가 사기꾼이었든 영모를 주동한 국사범이었든 제가 무슨 수로 알았겠습니까? 그저 밝고 정신이 투철한 백성일 뿐인 저를 어찌 벌하시는 겁니까? 저 고향 것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구나. 저것에게 물볼기를 매우 치였다. 타또의 불로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억센 손길로 오의 입에 재갈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억센 천의 감촉이 그녀의 여인 입안을 파고들었고 혀는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렸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내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이제 원치 않는 속박 아래 굴욕적으로 벌려진 채였지요. 뭐 들었느냐? 당장 저것을 매우 치거라. 사또의 외침과 함께 오의 몸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살을 파고들고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재갈에 막힌 비명은 더욱 처절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흥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함과 그동안 혀끝으로 농락했던 수많은 사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분노와 원망의 소리가 귀전에 맴돌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한 기분과 함께
오흥은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형벌이 끝나고 옥사에 갇힌 오흥은 며칠 밤낮을 제가 물린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간의 고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기꾼 사내에게 된통 놀라 입을 가볍게 놀리다. 호된 맛을 본 오흥은 그 후로도 항시 재갈을 물고 지내는 형벌을 받게 되어 다시는 입을 가볍게 놀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사내에게 금전을 뜯긴 수많은 부잣집 가주들이 찾아와 사내에게 넘긴 금액을 배상하라 성하였으니 그녀는 자신의 행실을 깊이 후회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혹독한 진담을 빼고는 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아름답고 유명하지만 경솔하고 경박한 성격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오흥의 삶을 통해 인간 심리와 사회적 교훈을 보여준다. 오흥은 과거 연인의 배신으로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남성을 이용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나 낯선 여행자를 무턱대고 믿고 잘못된 정보를 관청에 고발하면서 큰 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람을 쉽게 믿는 태도와 경솔한 언행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누라, 머리카락과 노름판의 사건.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시골고에 허우대의 멀쩡한 사내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사내 본딜은 선비의 핏줄이라 서당 문턱을 드나들며 글씨도 쓰고 도리도 배우던 이였으나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영 딴판이 되었지요. 아버지 유산이라 하여 물려받은 땅 서너지기며 기둥뿌리 같은 가재도구를 제 손으로 죄다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막이며 노름판을 들락거렸지요. 아이고, 이놈이 또 왔네. 빈손 들고 와서 술이나 얻어먹을 궁리지. 주머, 저놈도 건달 노릇하러 왔네. 이번엔 주막거리라도 훔쳐갈라. 조심하시게. 주모와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산내는 술값 한 푼도 없이 돌아다니며 먹을 복이나 바라고 살던 작자였지요. 그러니까 부인은 또 얼마나 안쓰러운지 날이면 날마다 마을에 나가 파내질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옷이 해져도 기워입고 이불이 터져도 꿰매었으며 그 산에 하나 건사하느라 속이 다 들어갔지요. 여보시오, 름 좀 그만하고 살림 좀 돌보시오. 이러다 우린 굶어 죽소이다. 하나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두음을 흘리며 말했지요. 부인, 사람 팔자 시간 문제요. 내 오늘은 크게 한 못 잡아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날도 산내는 그러한 희망 섞인 헛소리를 남기고는 또다시 주막 골목을 떠돌았지요. 하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모여 고래등 같은 노름을 벌였다 하나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를 반기지 않았지요. 엽전 한 푼 없는 놈이 끼어들어 봐야 시끄럽기만 했으니까요. 저놈 또 왔는가? 개평이나 뜯을 작정이겠지. 잽싸게 쫓아버려라. 무푼 주제에 노름판을 더럽히지 말라 해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산내는 한 번 붙은 도박판 냄새를 떨쳐내지 못하고 뒷골목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뒷산 너머에서 흘러나온 소문 하나가 산내의 귀를 번쩍이게 했지요. 오늘 저녁 뒷골짜기 넘어 덕치긴 했어. 부잣집 양반들이 비밀 노름판을 벌인다 하더군. 누가 최고인지 상자를 걸고 한다는데 엽전이 수백 냥은 된다 하더이다.
산내는 그 소문을 들은 그 순간부터 눈이 뒤집혔지요. 역전이 수백 냥.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산내는 조용히 몸을 추슬러 그 노름판을 찾아 나섰지요. 하나, 그의 주머니엔 엽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기막히고 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날 밤 산내는 그 소문난 노름에 끼어들어 보려 하였으나 엽전 한 푼 없는 몸으로는 발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몸만 달아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지요. 달빛 한 점 없는 그 밤, 바람결에도 사람이 놀랄 그런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부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산내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가 베개 머리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데 부인의 머리채를 싹둑싹둑 잘라낸 것이지요. 쓱싹둑. 긴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사내의 마음도 덜컥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미 마음은 노름에 가 있었으니 눈앞의 짓거리가 무섭지도 않았지요. 그렇게 잘라낸 머리채를 공손히 모아 솜씨 좋게 머리카락 2자를 담았습니다. 그날 밤 산내는 그 자료를 품에 안고 주막 골목으로 다시 나섰지요. 웬만한 집은 다 잠든 시각이라 겨우 불 밝힌 주막 하나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엔 술장사 여인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요? 이보, 머리카락 2자루 사시죠. 아주 곱고 탐스럽소. 술장사 여인은 한참이나 그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리도 기다란 머리카락이면 값이 나가겠구먼. 허나 지난번 외상값 빼고 2양밖에 못 주겠소. 결국 산내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팔고 엽전 2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2양을 손에 쥐자 사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지요. 그리하여 다시 그 발길은 어둠 짙은 산골짜기 노름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산내는 손에 쥐냥을 꼭 쥐고 산길을 올라 노름판이 열린다는 골짜기 덕칠인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산 너머 조용한 덕칠인의 집, 기장처럼 널린 고수들의 노름은 과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고 화려했지요. 촛불 아래로 엽전이 수북수북 쌓여 있고 고수들 얼굴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산내는 주눅도 들지 않고 조용히 빗짚고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 말했지요. 이보시오, 분양 녹소이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분양에게 저놈은 뒤이나 하러 왔구먼. 뒤란 고수들 틈에서 재배노름 끝자락을 주워 먹는 수법이라 껌 대신 닭처럼 노리는 꿈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허나 산내는 묵묵히 조심스럽게 한 판 한 판을 쳐다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며 들락날락했지만 어느덧 손에 들어오는 엽전이 늘어났지요. 산내는 번 돈을 바로 쓰지 않고 덕칠인의 집 담장 아래 공미가 쌓인 곳에 엽전 보다리를 감춰두었지요. 여기다 묻어두면 누구도 모르겠지. 그리하여 밤이 깊어갈수록 사내의 손엔 엽전이 쌓였고 콩덤 속은 보물창고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니 바로 그 부인이었지요. 잠결에 뭔가 허전해 눈을 떠보니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집 밖으로 누군가 불빛을 내며 뛰쳐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부인이 남편의 뒤를 밟은 것이지요. 그리고 밤길을 따라 멀찍이 떨어져 뒤쫓아간 끝에 남편의 짓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콩미를 자꾸 들락날락하는 걸 보니 뭔가 숨겼구먼. 부인은 숨죽이고 조용히 숨어있다 사람들이 노름에 빠져있는 타 콩더미를 헤집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엔 엽전이 수북하게 들어있었지요.
부인은 그 자리에서 치맛자락을 풀어 엽전을 다 담고 누가 볼까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숨겨두었던 낡은 항아리에 엽전을 차곡차곡 부었지요. 이 돈이면 땅도 사고 벽단도 드리고 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날 새벽 산내는 콩더미 속에 감춰둔 엽전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노름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엔 세상 다 가진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않았지요. 덕칠인 내 집 담장 및 콩더미를 파헤쳐본 산내의 얼굴엔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전 재산이 사라졌단 말이냐. 절망에 빠진 사내의 눈빛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또다시 기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부인은 콩더미에서 건진 엽전을 숨겨두고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앞에 쌓인 돈은 단지 사내의 노름돈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었습니다. 이 돈 이대로 썩게 둘 순 없지. 산내 손에 들어가면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니. 부인은 그새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셈을 굴렸고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저고리를 여미고부터 일어난 장꾼들 사이를 누비며 쌀을 사고 콩을 사고 멀쩡한 바느질거리도 계약했지요. 며칠 안 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 이상하다니까? 그 집 마누라는 바느질 품삯도 제대로 못 받는다더니 어디서 돈이 나서 땅을 사고 쌀을 사고 난리래. 어디? 숨겨둔 금괴라도 있었나? 아님 시주라도 받았대? 그 와중에도 부인은 입을 꼭 다물고 꿋꿋이 움직였습니다. 빚도 갚고 담도 고치고 오래된 부엌도 손질했지요. 마당엔 벽단이 쌓이고 방에는 새 짚이 깔리니 슬슬 살림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쯤 산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며칠을 허우적거렸지요. 콩더미에서 엽전이 없어진 이후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웬일인가요? 허물어진 줄 알았던 집은 군데군데 손을 탄 티가 나 있었고 부엌엔가 지은 밤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서방님, 오셨어요? 부인은 평소처럼 무심한 듯 그를 맞았지만 마음속으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쌀을 샀어? 부인은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지요. 당신이 안 들어오던 며칠간 아랫마을에서 품사기를 하여 쌀을 조금 샀지요. 그런데 내 머리는 잘라다 어디에다 팔아먹었어? 산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부엌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부인은 그 숨죽인 울음을 또렷이 들었지요. 부인은 조용히 문 밖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신 좀 들었나 보네. 헛된 복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라. 그날 이후 사내는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고 방 안에 틀어박혀 끼니도 대충 넘기며 지난 날을 곱씹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이 사내를 다시 길로 내몰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산내는 힘없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음속엔 오직 하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기댈 곳도 갈 데도 없는 산내는 결국 죽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세마장 떨어진 큰 방죽가였는데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방죽은
예로부터 수렁이라 하여 아이들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곳이라 그만큼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버드나무가 우거진 둑길을 따라가던 산내는 그중 허리 굵은 나무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며 몸을 흔들었고 산내는 눈을 감고 발을 때려 하였지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깜짝 놀란 사내가 눈을 뜨니 방주가에서 낚시하던 늙은 영감 하나가 손에 낚싯대를 든 채 사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여기는 내가 어제부터 낚싯밥 부려둔 자리다. 내 자리란 말이다. 이놈아. 산내는 얼떨떨했지요. 죽으러 올라온 나무가 하필이면 그 영감이 공들여 밑밥을 던져둔 명당이었던 것이지요. 영감은 낚싯줄을 들고 허둥지둥 올라오더니 줄을 휘둘러 산내의 저고리 깃을 낚아채더니 말했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내 고기가 다 달아나. 어서 내려와. 이놈아. 그렇게 해서 산내는 죽지도 못하고 버드나무에서 끌려 내려왔지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혼만 나는 꼴이 되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산내는 방주가에서 망신을 당하고는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죽으려다 못 죽고 살려는 마음도 없어진 참에 그는 첩첩산중 깊은 데로만 향하였지요. 이래 죽지도 못하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산속을 향해 풀숲을 헤치고 바위길을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집으며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되고 발은 짓물러 부르텄으며 뱃속은 허기져서 뒤틀렸지요.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었고 길이랄 것도 없는 산속엔 어둠이 금세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어이, 거긴 누구야? 산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하였지요. 짐승도 아닌 것이 사람인 듯한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산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덥수룩하게 기른 총각 서너 명이 낫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 잘 만났다. 그들은 산내의 팔을 덥석 잡더니 영문도 모른 채 그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향했지요. 산내는 지칠 대로 지쳐 저항할 힘도 없었고 그저 끌려갈 뿐이었지요. 한참을 걸은 끝에 당도한 곳은 웬 움막 하나였는데 그 안엔 대충 얼기설기 만든 울타리와 몽글몽글한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 좀 있어라. 절대 나가지 마라. 총각 하나가 산내를 가둬두고는 밖으로 나갔다 들락날락했지요. 산내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모르겠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냥 죽는 것도 복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먹밥 하나, 물 한 그릇이 들어오고 다음 날엔 나물과 된죽이 들어왔지요. 이상한 건 그들이 사내를 죽이려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수상쩍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사내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저놈 진짜 의원이래. 우리가 붙잡은 게 진짜냐? 그렇다더만 나병을 낫게 한단다. 한양서도 소문이 났다잖아. 아, 사내는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자기를 의원으로 오해해 저들이 자신을 끌고 왔음을 말이지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사내가 미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죽으려던 몸이 뜻밖의 살려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내는 산 사람에게 붙잡힌 채 며칠을 흙굴 속에서 보냈습니다. 허기지고 지친 몸에다 어이없는 오해까지 받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총각이 조용히 굴 앞에 앉아 사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너 약을 캘 줄 안다며? 우리 도련님이 병이 깊다. 네가 살릴 수 있다 했으니 약을 구해오라. 사내는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지요. 내가 그런 말은 안 했소이다. 나는 그저 길 잃은 건달일 뿐이요. 하지만 총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우리 도련님, 나병이란 말이다. 한양에서 너처럼 약을 구하러 산에 들었다는 자가 있다 하여 잡아온 거다. 네가 아니면 우리 도련님은 죽는다. 사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니 사내는 더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자면 뭔가 약 같은 것을 구해와야 하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약을 구해오리다. 대신 체력이 딸려서 그러니 보양을 좀 해야겠소. 황개 한 마리에 백일주 한 통, 동동주 한 사발쯤은 있어야 약초를 캘 수 있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총각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과연 노란 털이 흐드러진 황개 한 마리와 백일주, 동동주까지 사내 앞에 놓이게 되었지요. 사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그걸 받아들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게 사람 팔자인가? 죽을 복도 없더니 개고기 얻어먹고 술까지 들켜게 생겼구먼. 사내가 배불리 먹고 나니 온몸에 피곤이 밀려와 잠시 졸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내는 우연히 손등을 문지르다가 손톱 밑에 때가 낀 걸 보게 되었지요. 내가 의원 행세를 해야 살아남을 판인데. 그때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그간 굴 속에서 벗지 못했던 저고리와 바지 안에 붙어있던 때였지요. 사내는 그 비물을 데워 몸에 쌓인 때를 하나하나 밀기 시작했습니다. 등짝이며 무릎이며 정강이까지 빗질하듯 밀어낸 때는 거무죽죽하고 진득하여 마치 무슨 약덩이처럼 엉겨붙었지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 위에 말린 다음 종이로 싸서 단지처럼 포장했습니다. 이걸로 약이라고 우겨야 사는 거다. 그리하여 사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떼약을 들고 병든 도련님 앞에 나서게 되었지요. 귀한 인생 역전극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채비를 마쳤던 것이지요. 사내는 약 단지를 품에 안고 벌벌 떨리는 다리로 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총각들의 안내를 받아 조그만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나병을 앓는다는 도련님이 몸을 이불로 칭칭 감싼 채 누워 있었지요. 얼굴은 부석하고 손끝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의원이라 들었소이다. 살 수 있겠소? 사내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요. 도련님, 병이 깊으나 다행히 제 손엔 오래 묵힌 비방이 있어요. 먼저 이 환약부터 삼키시지요. 그러고는 때를 뭉쳐 만든 약단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공할 만한 덩이를 집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곁에 있던 하인들과 산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도련님은 반신반의하며 그걸 삼켰고 사내는 말했습니다. 이 약은 처음 삼키고 나면 하루 동안은 몸에서 도끼가 빠져나올 것이요. 열이 날 수도 있고 속이 쓰릴 수도 있으나 모두 낫기 위한 과정이니 견디셔야 하오. 다음 날 아침 도련님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입술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밤새 몸이 후끈후끈하더니 손끝 감각이 돌아오는 듯하다. 그 말을 들은 총각과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살았소이다. 도련님이 살아나셨소이다. 그 이후
사내는 날마다 조금씩 더 큰 떼약을 덩어리로 만들어 먹였고 도련님의 병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펴지고 붉게 헐었던 살이 하얗게 아물어가는 것이었지요. 사내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때에 이 귀한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모았을 것을. 사람이 산다는 건 참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다니던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산중의 신비한 의원으로 추앙받으며 하늘이 점지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래 갈 수 없는 허상이라는 걸. 그렇게 사내는 기회를 봐서 도망쳐야겠다고 가슴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련님의 병세가 나날이 호전되자 산속의 사람들은 사내를 은인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흙굴에서 살던 사내는 며칠 만에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새로 깔린 묘에다 진수성찬 같은 음식이 끼니마다 차려졌지요. 하인들과 산 사람들까지도 그를 높여 모시니 사내는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옷은 갈아입혀지고 머리는 손질되어 마치 젊은 선비처럼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죽으려다 살아났더니 벼슬이라도 한 듯 대접을 하는구나. 그러던 중 도련님의 부친이 산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쇠하였으나 위험 있는 인상에 비단 도포를 걸친 대감이었지요. 도련님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늙은 아비는 눈물을 쏟았고 곁에 있던 사내를 붙잡고 연신절을 하였습니다. 고맙소이다. 당신 덕에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났소이다. 은공을 잊지 않겠소. 그날 밤 산중에서는 술상이 벌어졌고 기생까지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였지요. 사내는 좌중의 주인이 되어 술을 받고 춤을 보고 웃으며 속으로는 곱씹었지요. 이 자리가 다 내 때의 덕분이라면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로다. 며칠 후 대감은 말했습니다. 이리 귀한 분을 이대로 산중에서 쓸 수는 없어.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 집 안채에 방을 내어줄 테니 몸과 마음 다 편히 지내시오. 그리하여 사내는 몸을 씻고 산을 내려갔고 한양대감 사랑채에 들게 되었지요. 머슴도 따르고 하인도 있고 하물며 종들이 밤마다 발을 씻겨주니 이 세상 극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밤마다 생각했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저 멀리 시골 마누라와 자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꼬?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밤이 지나 사내는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겠다. 사내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비단이 불과 진수성찬 종들의 극진한 시중도 이제는 다 허망한 구름처럼 느껴졌지요. 사내는 대감에게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대감,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헌데 제가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소. 떠나시되 나의 정성을 받아주시오. 그리하여 대감은 사내에게 말 한 피를 내어주고 하인 하나를 붙여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엽이라며 엽전 성냥을 쥐어주었습니다. 허나 산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돈 성냥이면 고향집 가서 푼돈이나 쓰겠지. 그거 참 인색하네. 허나 저 하인이 우리 집 꼬락서니를 본다면 최면이 영 길을 떠난 사내는 하인과 함께 고향 고을로 향하다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돌아가시게. 나니만 홀로 가겠네. 안 됩니다.
대감께선 끝까지 모시라 하셨습니다. 산내는 하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돈 몇 푼을 쥐어주며 하인을 돌려보내고는 산자락 넘어 고향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동네 어이 언덕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산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우리 집이란 말인가.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 대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번듯하게 들어서 있었고 마당엔 종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었지요. 산내는 어안이 벙벙한 채 주막으로 향했는데 그곳엔 여전히 늙은 주모가 있었고 그를 보자마자 손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새님 오셨어. 세상에 어찌 이리 오랜만이요. 마님께서 매일같이 기다리셨소이다. 산내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와집 앞에 서니 안채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마누라였지요. 여전한 얼굴이었으나 전보다 훨씬 살이 오르고 옷차림은 단정하며 손에는 장신구까지 끼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셨어요. 식구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내가 죽은 줄만 알았을 텐데. 그 말에 부인은 그저 웃었고 그 순간 아이 셋이 문을 열고 나와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한때는 건다이요 노름꾼이었던 사내가 이제는 기와집 가장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부인의 지혜와 절개는 아직도 사내가 다 알지 못하던 크나큰 복이었지요. 사내는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기와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바람만 불어도 들썩이던 초가였는데 지금은 단단한 기둥의 기는 번들번들 윤이 나고 사랑채며 안채며 대감 못지않은 풍채였지요. 문간에서 종들이 나으리 어서 들어가시죠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했고 때마다 떡이며 전이며 술이 올라오고 집안 어디선가는 소름 소리가 들리니 산내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이 콩더미 옆으로 오락가락할 때 내가 그 돈을 가져와 땅을 사고 장사를 하고 나중엔 한양에서 대감님이 보낸 사람과 재물을 받아 집도 세우고 종들도 드렸소이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내가 그 돈 때문에 죽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산내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그 순간 사랑채에서 하인 하나가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나으리, 방금 원님께서 부임 인사를 드리러 오신다고 하옵니다. 이 말에 산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고을 수령이 인사를 오다니 옛날 같으면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여 그날 오후 사내는 고운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앉아 수령을 맞이했는데 그 옆엔 잘 차려입은 자식 삼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참 꿈만 같소이다. 당신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야 진짜 집이 된 거지요. 산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옛날 공더미 속에 감춰둔 돈이 부인의 손을 거쳐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것이 사람 팔자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기장미로 햇살이 부서지고 대청마루에 앉은 사내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남편의 나태하고 도박과 술에 빠진 모습과 아내의 지혜롭고 근면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은 자신의 무책임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지만 아내는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현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가정을 일으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과 성실함, 지혜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한다.